면봉이 저기 붙어있는 거거든요, 코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오늘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제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더럽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 귀가 이렇게 더럽죠. 이게 귀지인데 이 안쪽이 고막인데 이런 게 붙어있으면 자꾸 서그적 소리가 나고 딸그락거리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결국에 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고, 발작성,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다. 체위성, 체위에 따라서 현운, 어지럼.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자세에 따른, 체위에 따른 어지럼을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여성이시고 또 비교적 고령이시고 60세 이상이시고 골감소나 골다공증이 있다면 보충을 하면서 치료하면 이석증도 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귀는 두 귀 중에 한쪽이 나쁘다면 다른 귀도 따라서 나빠지나요?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빠졌는데 그럼 반대편 귀도 또 나빠지지 않을까? 의사가 억지로 보청기를 걸었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보청기나 이런 청각 제어를 하지 않고 방치된 채로 5년, 10년 이렇게 뒀더니 난청이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치매의 발병 정도가 거의 10%, 20%까지 높아지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압구정동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이정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지금 이비인후과 의사 된 지는 한 10년 넘었고요. 개원한 지는 아직 1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대학병원에 있다가 뭔가 제 거를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자, 일단 우리가 네. 이비인후과 그러면 이제 코, 입, 귀 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귀에 관심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귀를 파지 마라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는데 귀를 잘못 팠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있죠. 사실은 환자분들이 면봉을 참 많이 쓰세요. 면봉이 병원에 쓰는 거는 뭐 소독도 돼 있고 깨끗한데 댁에서 쓰는 것들은 사실 조금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피부를 자극을 하다 보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 파다가 어떤 경우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귀를 파다가 진짜 본인이 잘못 파다가 고막이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천공이 생겨서 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면봉을 너무 많이 쓰다가 그 염증이 안쪽까지 파급이 돼서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하고 하면 좋아지는데 뭐 아주 심한 경우는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면봉 사용을 줄이고 약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좋아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잘 들리지도 않고 먹먹하고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죠. 한 번 다치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은 됩니다. 근데 회복되는 시간이 좀 걸리죠. 고막에 천공이 되면. 그렇죠. 이제 면봉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면봉 부드러워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면봉으로도 그렇게 치명상을 입는다면 쇠로 된 귀 파게 있잖아요. 그거는 네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잘 그걸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네. 이게 약간 이렇게 긁고 이러면 참 기분이 좋나 봐요, 환자분들이. 시원하죠.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더럽거든요, 사실은. 뭐 집에서 계속 소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소독 기구가 있으니까 소독을 하는데 소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던 거를 자꾸 피부를 긁으면 사실 귓구멍의 피부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피부들도 자꾸 반복해서 지저분한 걸로 긁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귀는 더더욱 되게 좁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긁으시면 상처가 나면서 2차 감염이 되고 그러면 웨이도염이 생길 수가 있죠.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또 그런 쇠로 된 거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는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딱 답을 내려드리면 큰 틀은 파면 안 되는데 너무 예를 들면 간지럽다. 그럴 때 가끔 뭐 저도 사실은 면봉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사우나 가서 가끔씩 하는데 뭐 제가 따져본다면 저는 주 1회? 2주에 한 번? 뭐 그 정도고. 근데 이제 거의 데일리로 거의 면봉을 달고 사는 분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쓰되 너무 자주 사용하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스스로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먼지라든지 쌓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보통 그냥 나온다. 네. 내버려둬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토일렛이라 그러는데 네. 토일렛이라는 게 이제 화장실, 배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토일렛이 잘 되는 귀가 대부분이죠. 사실 안 건드리면. 왜냐하면 이 고막에 있는 표피 세포들이 바깥쪽으로 자꾸 이렇게 탈락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귀지가 만들어져도 사실 몇 주 이상 지나면 바깥쪽으로 귀지가 빠져나오게 돼 있어서 사실은 억지로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위생상의 이유라던가 조금 밖에 보이는 게 싫어서 자꾸 건드리면 이 말씀드린 선모가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셀프로 토일렛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메커니즘. 셀프 클렌징이 안 되면 오히려 귀지가 더 쌓이면서 더 불편해지는 거죠. 파면 팔수록 귀지가 더 자주 생기고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안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를 억지로 막 이렇게 파게 되면 오히려 더 안에 쌓이고 고막에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소리 나서 오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귀를 파게 됐을 때 최악의 사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악의 사례. 진단은 이제 악성 웨이도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질환 진단 자체에도 악성이란 말이 붙어 있듯이 굉장히 웨이도염이 심해져서 막 뇌염이라던가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분들 건강한 성인에선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당뇨라던가 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이 조금 면봉을 잘못 쓰거나 웨이도염이 생겼을 때 이 귓구멍에 있는 작은 어떤 그 열을 통해서 그 염증이 파급되게 되면 뇌로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 경험상 한두 달 입원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왜냐면 귓구멍이 너무 좁아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악성 웨이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귀가 머리에 있어서 뇌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기보다는 머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귀가. 그래서 저희가 뇌 수술을 할 때도 신경외과에서 할 때는 이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지만 귀 쪽에 가까이 있는 종양이 있을 때는 귀를 통해서 어프로치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귀 바로 위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귓구멍이랑 뇌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면역 저하자거나 당뇨가 있다면 면봉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청력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청력은 안쪽 문제이기 때문에 밖에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조금 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청력으로 도의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고막 안쪽에 달팽이관 문제 때문에 청력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면봉으로 인해서 달팽이관까지 영향을 주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력 저하까지 유발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런 사소한 습관이 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올바르게 귀를 관리하고 또는 귀를 파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큰 틀은 면봉을 쓰지 않고 샤워하고 나서도 드라이기로만 말려주시지 막 자꾸 손을 건드리거나 이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면봉을 쓰더라도 너무 자주라기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놓고 뭐 목욕탕을 가셨다던가 그럴 때만 가끔씩 사용을 하지 자꾸 매일매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웨이도염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진짜 귓구멍이 좁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귀지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밖에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기가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귓볼이고 귀인데 그렇죠. 쉽지가 않네요. 예, 쉽지 않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얼굴도 만지고 다 하는데 그렇죠. 밖에 이렇게 뭐 막 만지고 이런 거야 괜찮지만 그 안쪽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도 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는 건드리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이게 귀지인데 이 안쪽이 고막인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자꾸 서그적 소리가 나고 딸그락거리니까 그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고개를 움직이면 움직이니까 그럼 이거는 파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 그냥 둬도 되는데 이렇게 뭉쳐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 좀 본인이 증상이 생겨서 불편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고막은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럼 여기서는 뭘로 제거? 저는 이제 특수 겸자 같은 걸로 제거를 합니다. 저게 깨끗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 아니죠? 사실 아닌 게 제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더럽거든요. 이비인후과 의사 귀가 이렇게 더럽죠. 근데 그만큼 이게 정상이라는 이게 거죠? 정상이라는 거죠. 예. 저도 한번 그러면. 네네. 뭐야? 이거 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봉이 들어가 있네요. 나 맨날 면봉 쓰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막에 네. 면봉이 저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코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있으면 또 염증 나고 간지럽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계속 뭐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판다니까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처도 나 있고 이렇게 많이 어머. 후비셔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다행히 뭐 웨이도염까지는 아닌데 어머. 지금 이런 데도 보면 피부가 이런 데는 건강한 피부인데 네. 여기는 하도 건드려 놓으니까는 빨갛네. 피부염처럼 빨갛잖아요. 그죠? 고막에 저런 면봉이 붙어 있고 이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귀지 있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이물질, 코튼, 면봉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2차적으로 또 감염이 되거나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이제 거기 있어 좋을 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물어볼 게 아니었네요. 제가 면봉을 잘못 쓰고 있는 거네. 남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봉 쓰는 것도 자제해야겠지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이비인후과로 와야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면봉을 쓰다가 면봉 솜이 안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면봉이 귓구멍을 꽉 막으면 막 먹먹하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찾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지금처럼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이물질이 귀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이비인후과에서 제거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붙어서 나오지도 않네. 아프세요? 네. 오 대박.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됐어요? 면봉 한 개치 솜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조금 마취를 해놓고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있는 게 다 면봉섬이죠? 네. 야, 큰일 날 뻔했네. 시원하시나요? 왼쪽 귀가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왼쪽이 더 잘 들려요, 지금. 면봉을 많이 쓰시면 저처럼 됩니다. 자, 이제 이석증, 이제 면봉 해가지고 뭐 염증이 생기는 거하고 이석증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석증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석증은 뭐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이석, 뭐 귀에 돌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누가 붙였는지 참 말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정식 의학 명칭은 사실 이석증이 아니고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말이 좀 어려운데 너무 긴데. 말이 좀 긴데 결국에 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고 발작성,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다. 체위성, 체위에 따라서 현운, 어지럼.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자세에 따른 체위에 따른 어지럼을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병의 어떤 메커니즘이 귀 안에 있는 작은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며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뭐 아마 어떤 선생님께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석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석이라는 거는 뭐 저도 있고 저희 김효동 아나운서께서 있으시고 다 있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석이라는 게 있는 예, 거예요? 원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한두 개를 딱 가지고 태어나서 그게 뭐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말 언카운터블한 수천억 개의 알갱이들이 귀 안쪽에 달피해관 근처에 붙어 있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이제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모래사장처럼 쫙 이렇게 펼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붙어 있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있고 붙어 있을 때는 균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든다던가 또는 이제 부딪혔다던가 또는 몸의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가 좀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들이 떨어져 나오면 한두 개 떨어져 나온 걸로는 증상이 유발이 안 되지만 한 번 나올 때 막 한 4,500개 정도의 먼지가 보통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부유물이 나오게 되면 이 관을 돌아다닙니다. 언제? 움직일 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증상 유발이 잘 안 되는데 뭔가 고개를 숙이거나 하늘을 보거나 눕거나 또는 누워서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일 때 그럴 때 이석이 확 쏟아지니까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어떤 분들은 약하게 오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마다 개인차도 크고 한번 심하게 오면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래서 이석증 생길까봐 막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럼 증상 자체는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겁니다. 어지러운 건데 어지러운데 그 어지러움 정도가 다른 거예요? 어지러운 건데 정도가 다르고 어지럽다라는 한국말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가 돼 있는데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당 떨어져서 그냥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심한 질환이 있어서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석증은 정말 심하게 주변이 빙글빙글 정말 우리 옛날에 코끼리코 돌고 나서 딱 멈추면 주변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하게 이 주변이 돌아가는 현운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구토도 나고 막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럼 고칠 수가 있는 건가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석이 나와 있으니까 나온 걸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치료가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정답인데 바로 이석 치환술이라고 하는 체위치료,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이석을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그런 치료를 이비인후과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완치가 되고요. 사실은 재발률이 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년 있다가 다시 한번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 아직 사실 잘 몰라요.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고 어느 단 하나만 이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을 보면 좀 피곤하거나 좀 무리했다던가 몸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기는 것 같고 또는 트라우마 어디 꽝 부딪히면 상식적으로 이석이 팍 튀어나오겠죠. 충돌.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머리를 부딪혔다던가 또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어려운 고개가 많이 아래쪽으로 가는 어떤 운동을 하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원인을 단 하나로만 정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발병률은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생에서 한 번 정도 경험할 확률이 전체 인구의 한 10%라고 돼 있으니까 비교적 꽤 많은 포션에서 이석증을 좀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평생에 한 번은 겪는다는 얘기네요? 네. 꽤 흔하게 느껴지는데 꽤 자주 있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겪을 수도 있다? 있다. 예. 저는 뭐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
참 조심해야겠네. 이거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석증에 안 걸리고 싶다.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궁금해하시고. 왜냐면 너무 자주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예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석이 칼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칼슘 대사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이석증이 좀 잘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골감소증,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는 여성에서 이석이 좀 자주 재발을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을 좀 열심히 치료했더니 이석증도 조금 예방되더라 라는 거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성이시고 또 비교적 고령이시고 60세 이상이시고 골감소나 골다공증이 있다면 비타민을 보충을 하면서 골감소, 골다공증을 치료하면 이석증도 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관련이 있다. 칼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석이 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석증이 생기게 되면 이석증만 치료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석증이 생겨서 다른 합병증으로도 발전될 수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증의 정식 명칭이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건 특별히 후유증이 없다는 뜻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치료하시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뭔가 2차적으로 다른 합병증이 생기거나 후유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때 잘 치료만 받으시면은 그것 때문에 뭐 2차적인 후유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 이거 정말 다행이다. 네. 이석증만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이석증만 치료하면 됩니다. 암은 뭐 한 군데 생기면 그럼 전이가 여기저기 가잖아요. 이석증은 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석증이 생겼을 때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시술인데, 이석 치환술, 뭐 쉽게 생각하면 물리치료인데, 나와 있는 이석을 이비인후과 의사가 확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또는 양쪽인지, 또 오른쪽에서 어느 관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각도에 맞게 안으로 집어넣는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석 치환술이라고 하거든요. 이석이 보여요? 이석은 실제로 나 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전정 안반사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석 기관과 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석증 때문에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고글을 끼우거든요. 고글을 끼우고 이석이 자세에 따라서, 이석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눈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을 보고 이석이 어느 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예. 이석이 제대로 돌아가요? 돌아가죠. 예. 감각이네, 감각. 감각적으로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어떤 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 통을 움직여서 네. 그 구슬을 홈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하기 나름인데, 네. 그 구슬 맞추기 또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공식대로 하면 되는 이석증도 있고, 조금 난해해서 뭐 양쪽에 생겼다던가 이런 경우는 조금 의사의 감도 첨가가 되죠. 실력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장님은 실력이 좋으신 거.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 약물 치료 같은 건 없어요? 약물 치료도 있는데, 네. 약물은 도와주는 거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거는 이석 치환술이 1번이고요. 약물은 그냥 어지럼 증상만 좀 조절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이석증이 있을 때 다른 병원에서 보면은 그냥 졸리게 하는 약만 조금 드시고 오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석 치환술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졸린 약이나 이런 걸 자꾸 쓰게 되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사실 약을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편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석증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던가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분이라던가 네.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석증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위험한 병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경험을 받고 나면 저희가 뭐 정신과 용어로 PTSD라는 게 있듯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게 또 어지러워지면 어떡하나, 또 뭐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어지러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중요한 업무를 보다가 어지러워지면 이런 고민을 계속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자세도 굉장히 뻣뻣해지고 걸을 때도 막 되게 로봇처럼 걷게 됐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균형이라는 거는 꼭 귀로만 잡는 게 아니고 시각이라던가 몸의 이런 어떤 체성 감각도 굉장히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석증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서 체위 치료를 잘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막 공포스러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증상이 생길 땐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치료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귀와 관련된 질병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잘 못 듣는 게 또 가장 심각한 질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난청은 왜 생기나요? 난청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제 난청들은 노화 때문에 생깁니다. 노화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감각기, 뭐 눈이라던가 후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청력 또한 소리를 계속 이렇게 막 60년, 70년 이렇게 듣다 보면 귀 안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노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 전달을 잘 못하게 되면서 밖에 있는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니까 그걸 저희가 난청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많죠.
젊은 나이에는 그럼 안 오나요?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유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난청이 일찍 시작됐다면 자식분들도 조금 일찍 시작될 경우들이 있고, 또는 어떤 선청 기형이 있다던가 이 귀 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노화랑 상관없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뭔가 감기를 앓고 난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면 젊은 나이에도 한쪽 난청이 좀 생길 수 있죠. 요즘에 그 어린애들도 왜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끼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WHO에서 보고한 거는 60-6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사용할 때 전체 볼륨의 60% 미만,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할 때 60분 미만으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청취해라. 그러면 난청을 비교적 예방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60% 미만의 볼륨, 작은 볼륨이라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듣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분 미만으로 한 30분만 듣는다고 해도 70%, 80%의 높은 볼륨으로 듣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런 뭐 마이마이라고 하는 예전 그런 것들이 나이가 또 그런 게 뭐 많이 이렇게 통용되지 않은데, 요즘은 너무나 이런 전자기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병원에 오는 저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반대쪽 보면은 이런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한쪽 귀는 열어놓고. 그런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게 장기간 돼서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30년, 40년 됐을 때 난청 인구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난청으로 오는 환자 중에 제일 어린 나이대가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돌발성 난청 때문에 한번 청력이 떨어졌던 친구고, 사실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어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한 30년, 40년 돼서 그 친구들이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될 때 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보청기도 사용해야 되고 저희가 좀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바로 거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클럽 문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시끄러운 술집이라던가 음악을 트는 공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피커 앞에서 춤추는 분들 스피커 앞에서 막 쿵짝쿵짝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은 이제 더 그런 게 많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블루투스를 낄 경우에 양쪽으로 끼면 아예 소리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 또 한쪽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쪽만 끼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네. 오히려 그건 좀 낫나요? 아니면 두 쪽 다 끼는 것보다는? 아니요. 그건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물론 끼지 않는 쪽에는 영향이 안 줄 수 있겠지만은 낀 쪽에는 당연히 소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변 소리 끄기,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해서 작은 볼륨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소리를 차단하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볼륨으로 청취가 가능하니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눈은요 한쪽이 나빠지면 네. 다른 쪽도 따라가서 나빠지잖아요. 귀는 두 귀 중에 한쪽이 나쁘다면 다른 귀도 따라서 나빠지나요?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빠졌는데 네. 그럼 반대편 귀도 또 나빠지지 않을까? 이거는 일단 아니라고요. 오히려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 귀가? 예, 왜냐면은 어쨌든 소리라는 거는 귀로 듣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뇌로 듣는 거거든요. 소리가 뇌로 들어가서 듣게 되는 건데, 한쪽이 만약에 청력이 안 좋으면 그쪽 뇌는 소리를 많이 못 받게 되니까 보상 기전으로 반대편 뇌가 조금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작은 소리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MRI나 이런 걸 찍어보면 한쪽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더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요. 그만큼 한쪽 귀가 나쁘다고 해서 반대편 귀가 더 나빠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야말로 인체의 신비네요. 뇌가 아주 얘네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혹시 난청이 됐다가 네. 한번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진 상태에서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안타깝지만 한번 청력이 떨어지면 다시 좋아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걔네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좋아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빠졌다면 그 상태로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뤄내려고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난청으로 치료를 만약에 받으러 온다 하면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화에 따른 점진적으로 청력이 떨어진 경우는 청력 상태에 봐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청기도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환자의 어떤 니드라던가 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나는 아직까지 아닌데 근데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빠서 의사가 억지로 보청기를 걸었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분이 10년, 20년 뒤에 해야 될 때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청기에 대한 조금 불편한 인식이라던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더 나빠져서 해야 되는데 저거 옛날에 써보니까 불편해 해서 안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는 환자의 어떤 니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난청의 치료는 결국 보청기입니다. 치료 방법 하나네요, 난청은. 맞습니다. 약물로 예방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못 듣는 상태에서 더 잘 듣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난청에 걸리기 싫어 이런 미리 사전에 예방으로 먹는 약도 있는 건가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처방을 받으시는 혈액순환 개선제들, 그런 것들이 조금 난청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반반이어서 그게 진짜 어떤 청력저하 예방이 되냐 이거는 좀 개런티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기저질환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같은 어떤 말초 혈액 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청력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청력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또한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자고 이런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간, 근육 이런 거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역시도 기저질환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난청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난청에 안 걸리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해라. 난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기저질환,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만약에 이미 걸리신 분이라면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식습관, 또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난청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난청이 심해졌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못 듣고 지내게 되면은 주변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덫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과도 잘 듣고, 사실 말소리만 잘 들으려고 우리가 보청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소리들, 자동차 소리부터 시작해서 음악 소리, 또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뇌로 잘 전달이 돼야 뇌가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잘 유지가 되는데, 난청이 오래 방치되게 되면 치매가 또 빨리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난청은 예방도 해야 되지만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청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난청의 합병증은 치매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소개가 돼서 한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난청이 방치된 채로 보청기나 이런 청각 재활을 하지 않고 방치된 채로 5년, 10년 이렇게 뒀더니 난청이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치매의 발병 정도가 거의 10%, 20%까지 높아지더라 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꼭 말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들이 뇌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뇌로 소리 들어가는 게 부족해지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걸린다는 거죠. 야, 이 난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네요. 네, 난청은 과대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